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공사장 건물벽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 차량 석 대가 깔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 2명이 구조됐는데 매몰된 차량 한 대에 탑승자 2명이 더 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2,100여 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고 돌봄교실은 90여 곳에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농성을 이어온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 출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25명이 다쳤고 노조원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5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의 규모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의 흑자폭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상대할 북미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는 과거 북핵 육자회담에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 이 같은 새 실무 협상 대표 명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을 검찰이 공식 확인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을 넘겨받았으며 현지에서 사망 공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 경기도 광주 지역 기온이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에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경북과 충청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잠원동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2명을 구조했지만 차량 한 대가 잔해 더미에 워낙 깊숙이 깔려 있어 나머지 2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예,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일단 사고 경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거는 오늘 오후 2시 23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아까 저희가 사고 경위를 약간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건물은 서울 강남구 신사역 잠원동 근처에 5층짜리 건물이었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처 도로에 있던 차량 3대가 그 외벽, 무너진 외벽에 깔렸고 그 안에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차량 4대 그리고 인명피해 4명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차량이 3대로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전에 건물 옥상에서 약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근처에 초록색 차량 한 대와 은색 차량 한 대 그리고 빨간색 차량 한 대 이렇게 3대가 확인됐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빨간색 차량은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었고 초록색 차량과 회색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외벽에 지금 현재 아반떼로 추정되는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는데요. 그렇게 총 3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차량의 2명이 무사히 구조돼서 지금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상태고요. 다행히 회색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너진 외벽으로 덮쳐진 그 아반떼로 추정되는 차량 안에 2명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성별이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이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 올리려고 굴삭기를 투입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약간 무너진 잔해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동원 가능한 굴삭기 4대로는 들어 올리기가 힘든 상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일단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액을 주사하는 등 최대한 긴급 구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오시죠. 네, 사고 현장에서 부장원 기자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속보입니다. 일본의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은 NSC 상임위원회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 통상 보복 조치는 WTO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WTO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는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번 일본의 어떤 통상 보복과 관련한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NSC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 막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비 대신에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도심을 뜨겁게 달굽니다. 높아진 습도 탓에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야외에서는 양상과 부채,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음료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강변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시원한 물에서 놀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는데 친구들하고 물놀이 하러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폭염특보 지역이 매일 추가될 정도로 더위의 기선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기온이 35.9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화천 35.8도, 서울 32.8도, 대구 32.6도, 전주 30.8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오른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일본 부근에 머물고 있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한 비바람에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네, 장마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력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같은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전력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1년 만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여름. 가정이고 사무실이고 에어컨 실외기는 쉴 새 없이 돌았고 전력 사용량은 날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치솟았습니다. 올해도 7월 초부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지난해와 같은 극한의 무더위는 없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한시름 녹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평년 기온을 보이면 최대 전력 수요는 8,950만 킬로와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비 전력이 883만 킬로와트, 예비율 9.9%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상 밖 더위가 닥쳐도 최대 전력 수요는 9,130만 킬로와트로 예상돼 전력 예비율을 7%대 후반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폭염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더위까지도 대비했다며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3개년의 평균 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 예상을 종합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 예비율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력당국은 발전소의 갑작스러운 정지 등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 904만 킬로와트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예비자원은 준공 허가를 앞둔 발전소 시운전과 석탄 화력 발전기 출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많이 줄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굣길 도시락을 손에 든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빵과 우유가 대체 급식으로 나오지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상 급식보다 양이 부족했습니다. 도시락 싸야죠. 어쩔 수 없어요. 도시락을 싸야 하는 엄마는 아이 건강이 걱정입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일반 교사가 돌봄 교실을 임시로 맡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급식 중단 학교는 많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첫날보다 4,600여 명이 적은 17,000여 명이었습니다. 급식이 필요 없는 기말고사와 겹친 학교도 꽤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공정임금제 쟁취하자! 상황에 따라 사흘간의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다음 주 실무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선 닷새째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들이 진입로 일부를 2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며 10여 명이 연행이 됐는데 노조 측은 본사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반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진입로를 200여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농성 중인 수납원들이 차로를 기습 점거한 겁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 상태. 인간떼를 만들고 버티는 노조 측과 끌어내려는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거를 주도한 노조 측 10여 명이 연행됐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주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10m 높이 요금소 건물 위로 40여 명이 올라간 뒤 곡기까지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다른 조합원들이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고 여기 도로공사도 아무도 저희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내려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노조원이 다 합심해서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소속으로 수납원 신분을 돌리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납원 5천여 명은 이런 방침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500명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떤 처벌도 불사하겠다며 사측이 직접 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등이 진본으로 확인됐다며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 전 회장의 사망 소식 최종 결론이 나왔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오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과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확인서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칼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임종을 지켰던 사남 정한근 씨가 다음날 화장 절차와 사망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만큼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은 시카이 콘스탄틴이라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아들 한근 씨는 션 헨리 리우라는 미국 국적자로 생활했는데요. 친족 관계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보니 아들 정 씨가 정 전 회장의 사망 절차를 책임지기 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아들 정 씨는 지난달 22일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유골함, 장례식장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이 정태수 전 회장의 자필 유고도 확보했다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 네, 정태수 전 회장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150쪽 분량의 유고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 해외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까지 쓴 것으로 보이는 150적 분량의 자필 유고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작가에게 해당 내용을 맡겨 본인의 자서전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사남 한근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아버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거의 통곡을 한다면서 말리타향에서 돌아가시게 한 데 대한 회한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삼남인 정복은 씨를 조사하면서 한근 씨가 지난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치료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2010년 무렵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 씨는 각각 2,200억 원과 25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화된 만큼 2,20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환수할 길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골함을 국내 유족에게 인도하고 아들 정 씨의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에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인 셈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미 협상팀 재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쯤 시작되는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비건 김명길 라인이 본격 가동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끊긴 뒤 억류설이 제기됐던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알렉 시글리는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주 좋다고 대답했지만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 시글리 씨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옵니다. 유학 중이던 평양에서 돌연 연락이 두절된 지 일주일여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그는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좋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I'm okay. Yeah, I'm good. I'm very good. How do you feel? Great. 북한에 억류돼 있을 당시와 관련한 다른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알렉 시글리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안전하게 북한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Mr. Alex Sigley has been today released from deten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ex is safe and well. 모리슨 총리는 북한 억류를 해제하는 데 값진 도움을 제공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부터 호주에서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시글리 씨는 작년부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지난달 25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달 24일 늦게 혹은 25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호주 총리는 국제사회, 특히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의 도움을 요청해 안전 송환에 노력해왔습니다. 북한 억류와 관련한 상세한 내막이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시글리 씨는 가족이 있는 도쿄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만든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 K주에 대한 항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투여 환자에 대해 15년 동안 임상시험 수준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는 물론 인보사의 체내 잔류 여부 확인, 투여 부위의 이상 반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3천여 명 모든 환자의 등록을 마무리하고 전국에 20여 개 거점 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를 의약품안전관리원과 같이 인과관계 추정도 모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러나 허가 과정에 어떠한 고의적 조작이 없었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신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중단된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하고 신약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인보사 투여 환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질문을 하며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준하는 피험자로서 환자들을 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꼭 혹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별도의 어떤 다른 의약품 개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궁금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환자 등 700여 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500여 명 환자가 추가로 2차 소송에 들어가면서 인보사 사태는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2차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식약처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해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피해 환자 측 소송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입니다. 네, 인보사 투약 환자들 2차 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1차보다 네.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네. 많은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단 1차 때 244명의 환자분들께서 원고로 참여를 하셨고 지난 6월 한 달간 523명 환자분들께서 원고로 참여 의사 밝히면서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총 767명 인보사 피해 환자분들께서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리고 코오롱티슈 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네, 총 767명의 환자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인보사가 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알려졌고 또 한 번 치료를 받는데 6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이럼에도 네.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투약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환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비용에서 오는 분노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세포에 대한 어떤 성분이 변화해서였을까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자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세포가 신체에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더구나 코롱이 개발 과정 및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연골 재생 효과를 사실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면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게 허가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생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도 환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무래도 불안함이 더욱더 컸을 것 같은데 또 네. 오늘 이 코오롱생명과 기자간담회 하면서 전국의 거점 병원 지정하고 안심센터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네. 대책으로 내놨는데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실제 앞으로는 앞으로 15년간 환자 추적 관찰 과정 중에 병의원들은 정보 동의서 작성부터 이 환자 등록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담만을 떠안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연 자발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또 조사 비용으로 계상해 두었다는 600~7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 환자가 알아서 검사한 후에 영수증을 회사에 보낸다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시술한 환자를 알아서 검사하고 회사에 청구한다는 것인지 둘 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하면서 소란이 네네. 조금 벌어졌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어떤 입장을 직접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입장을 전한다기보다는 예. 환자 안전관리 대책 내용을 듣고자 코롱 관계자하고 사전에 명함까지 주고받으면서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우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중간에 그 세포 변경 보고가 내부적으로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예. 우스운 상황이다. 뭐 코미디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연신 웃는 모습에 과연 이 환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고요. 또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세포가 바뀐 채 임보사가 허가가 됐고 또 환자들은 이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네. 대표께서는 웃는 모습, 좀 진정성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더욱더 그런 뭐 질문이나 입장을 듣고 싶으셨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코미디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 코미디란 표현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식약처를 상대로 코오롱생명과학 이번에 약품 허가 취소 때문에 행정소송을 내겠다. 허가 취소를 다시 바꿀 수 있는 행정소송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시 환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코오롱은 약사법이라든가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이미 위반을 했고 또 일부 기망 행위도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또 코오롱 스스로도 오늘 발표에서처럼 착오라는 표현으로 과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위법성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 그리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오늘 간담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오늘 이러한 사항들 보시면서 앞으로 소송 전에 더 많은 이 투약 환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여전히 한 3천여 분의 환자분들이 어딘가에 계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배상도 이제 정부도 그렇고 코오롱 측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배상에 임할 가능성은 용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2차 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상황은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제를 경계해야 한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부각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오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다며 절대 권력의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제1야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빠루와 해머로 진압하고 집요하게 탄압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는 손님으로 전락했다고 깎아내렸고 일본 정부를 향해 자유무역에 반하는 부적절한 통상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감정, 무능 외교로 이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대일 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자유라는 보수 가치에 기반한 대안도 내놨습니다.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조, 친민노총 정부가 됐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바꾸는 이른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사 연설 중단 소동까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만 간간히 나왔을 뿐 여당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YTN 우천입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실장의 취임 인사를 겸한 자리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신경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일 취임 인사를 겸해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가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황 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았던 강기정 정무수석 이후 처음입니다. 만남의 초반부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는 은근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한국당이 문제점 진단과 향후 노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규제와 세 부담으로 기업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민주당도 선심 공약으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추경안 등 각종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 대외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까 곧 심의돼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 원탁 토론회가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와 함께 김상조 실장도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번 만남이 전초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가 협박 소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에 만연한 막말과 편가르기, 여기에 대한 정치 혐오 탓 아니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와 죽은 새, 조심하라는 협박 편지까지 정의당은 윤수아 원내대표에게 저질러진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협박 외에는 곧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 테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윤수아 원내대표는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색깔론에 더 씌워진 증오의 정치가 부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픈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비슷한 협박 소포를 받았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정치 테러 근절엔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러 반대에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극자, 극우, 테러 위협 모두 근절해야 됩니다. 소수정당 원내대표에게 가해진 협박에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과 편가르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의 정치가 부른 낯뜨거운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쌍방이 분노를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의 정치, 협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고 발인 신문으로 소환을 통보한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을 막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일부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판단을 해 지난달 28일 해당 의원들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효된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우리와 양자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유명희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 통제 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 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양자 협의에 응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보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시행된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수출 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측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 관리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회복했지만 규모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 흑자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 다행히 5월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배당급 지급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습니다.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금년 초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일단 경상수지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수지, 그러니까 상품 교역의 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줄었고 4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본원 소득 수지가 개선된 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소비를 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 소비는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국내 소비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떠받쳐 준다는 측면에서 내용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변수도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정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탕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낮춰잡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605억 달러 흑자조차 달성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여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4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이 다시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자신의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장 씨 없이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황 씨 사건을 담당했던 박경위는 황 씨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상 반입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석유와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섬박 폐유 수거업자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3만여 리터를 외항선에서 수거한 폐유인 것처럼 속여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를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1,800억 원대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설 선물거래 운영 총책 43살 윤모 씨와 인터넷 방송 BJ 47살 송모 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BJ들을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허가 없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 수수료와 투자 손실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중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지역과 소득에 따른 초등학생 영어 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공지능, AI 영어 말하기 또 듣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어 교육 내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생이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할 기회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름이 예전보다 길어졌고 폭염도 심해져 가축 피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폭염 일수는 31일로 2015년의 10일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여름 기간도 지난 30년 동안 19일이나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더위로 폐사한 가축이 908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되면서 농가는 벌써 비상입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천장에 시원한 물을 뿌려 축사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또 축사 내부에는 송풍 팬을 가동하고 안개 분무로 가축의 체온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이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기상청 동네 예보와 연계한 것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지역 농가에 가축 더위 지수와 대비 요령을 휴대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겁니다. 사람 불쾌 지수처럼 소 더위 지수를 다 숫자로 표시를 해줘요. 거기에 맞게 제가 환풍기나 안개 분무 시설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올여름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 기술과 축사 환경 조절 기술도 제공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보다 적합한 가축 더위 지수를 개발하고 기상청 중기예보 시스템과도 연동해서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은 섭씨 27도가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만큼 더위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인 참당귀의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로 버려지는 잔뿌리에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 분석 결과 버려지는 참당귀의 잔뿌리는 항노화와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좋은 성분이 한약재로 쓰이는 중간뿌리보다 높았고 항산화 능력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참당귀의 잔뿌리는 전체 뿌리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유산균을 넣은 축산식품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 연구 결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동물에 토종 유산균을 첨가한 치즈를 먹이면 피부염 원인 세포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이콧 재팬. 이란 영문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또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퍼나르기가 확산하면서 변형이 된 사진들도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누리꾼들 생각을 훑어봤더니 이참에 일본의 명분 없는 제재를 공론화시키는 기회로 삼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외교는 외교로 풀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지 않고 또 사지 않겠다는 누리꾼들의 이 같은 의지가 외교에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낮 시간대 야외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최고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고요. 그 밖에 경기와 강원, 충청과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33도 안팎의 고온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4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쯤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